2차 전지주 관련 눈여겨봐야 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신 업황이 궁금합니다.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2026년이 완연하게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어요. 2022년 정도까지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더러는 한 3년까지도 나쁘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는데, 한 2023년, 4년, 그리고 5년까지 넘어오면서 약 한 3년가량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혁신 모멘텀을 타고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2차 전지라고 하면 이제 화학 카테고리로 좀 묶일 수가 있는데, 경기가 이제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고,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화학이나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 말부터 서서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요. 25년 말부터는 멈췄던 금리 인하를 또 한 번 재개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완연하게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25년 이제 12월부터는 조기 긴축 종료를 단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호경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많이 돌기도 했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AI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데이터 센터발 ESS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위축됐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만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모멘텀도 작용하고 있죠. 여태까지 이제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을 끌어내렸었던 전기차 캐즘 모멘텀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치고 회복이 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 정도의 전성기를 보여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사이클상으로 회복되는 기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전기차 모멘텀을 이제 바라보고 있던 시절에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 모멘텀으로 갔을 때는 B2C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에게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이 초기 성장하는 산업 단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기술이 나와도 이게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내구도가 떨어진다든지 기술적 성숙도가 떨어지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가 어느 정도는 갖춰줘야지 그게 이제 실생활에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퀄리티를 처음에는 신경 써야 되는데, 전기차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판매가 돼야 되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퀄리티를 높여놔봤자 이거를 3억에 팔 테니까 사세요라고 하면 과연 전기차를 3억, 5억 주고 사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제 전기차에 정부 보조금도 좀 먹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 할인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중요해졌고, 중국산 배터리들이 상당히 높은 가성비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기차 캐즘이 오고 나서 이로 인한 악재들은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새로 주가를 들어올리는 모멘텀은 데이터 센터 ESS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이 큰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 로봇 이것들 다 뭐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영역인가요? 아니죠. 기업들이 이제 구매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2C 시장에서 B2B 시장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뭘 신경 쓰기 시작할까요? 퀄리티를 신경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성숙도 있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제품들을 사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중국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 앞서 나가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퀄리티가 좋은 한국산 배터리들이 차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보더라도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이러한 쪽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모두 각각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데이터 센터 ESS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가성비가 아닌 퀄리티로 승부하는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B2B 시장, 기업이 기업에게 판매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됐을 때는 과거와는 다르게 오히려 위기를 딛고 중국에게 이제 밀릴 수 있을 법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을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번 사이클 업황이 돌아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단계로 2차 전지가 많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해 보시고요. 2026년은 완연하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더 나아가서는 화학 종목들도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 섹터들은 넓은 범위에서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2차 전지를 제가 큰 카테고리 안에서 화학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화학 종목들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삼성 SDI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의 대주주인 LG화학, 화학주죠. 여기뿐만 아니라 각종 화학이나 2차 전지 종목들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작년 중순부터 꾸준한 올해의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를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업황 트렌드라든지 이러한 점들이 계속 잘 맞아떨어지면서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일단 2차 전지의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고, 근데 종목마다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TCK라든지 각종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높게 평가된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2차 전지도 성장 모멘텀을 이제 보면서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종 이제 좀 숨어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TCK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종목들 2차 전지에서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철강과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이 같이 묶여 있는 이러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2차 전지의 이제 실적과 밸류에이션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꺾이고.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에서 대량 계약 해지 이슈도 있었죠. 그러면서 크게 주저앉기도 했고, 또 금양 사태도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많이 시장의 분위기를 안 좋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이제 이벤트들인 것이고,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황 턴어라운드를 이제 신뢰하시면서 우량주들이나 신뢰할 만한 기업들을 사신다면 오히려 악재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2차 전지는 어떤 기업인가요? 역시 2차 전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장주인 삼성 SDI가 가장 먼저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삼성 SDI 대비해서 너무나도 주가가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을 차선책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일정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대장주인 삼성 SDI도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개 종목을 제외하고 삼성 SDI와의 이제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주가 그리고 실적, 이러한 부분을 코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부터 벌써 실적을 많이 끌어올린 LNF 같은 경우에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 시총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코스닥 육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숨겨져 있는 종목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이랑 2차 전지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TCK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안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ESS에 특화되어 있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가기 전에는 마진율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대비해서 PER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투자 메리트가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서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지금 TCK나 이런 기업들은 마진율 대비해서 PER이 굉장히 또 낮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여전하다라고 보여져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2차 전지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제가 이제 원전주를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2차 전지주만을 투자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다른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과 같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서 종목들을 이제 끼워 넣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저는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원전과 2차 전지,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 수요, AI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쇼티지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에너지원만을 보지 마시고
있고 업황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2차전지, 그리고 거기에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는 원전, 그리고 친환경 모멘텀을 한번 또 강력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태양광, 그리고 각종 이제 뭐 현대엔솔이라든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으니까 한 에너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구성하시는 걸 저는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캐즘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우리가 전기차 캐즘이 이제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좀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사이클이 회복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좋지 않지만 추후에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걸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걸 예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현재 이 캐즘 관련된 이슈들이 해소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캐즘이 해소되는 거 플러스 로봇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ESS에 대한 모멘텀까지 프리미엄을 부여받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좋은 결론을 좀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자동차도 점진적으로 이제 전자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이제 수요라든지 앞으로 이제 쓰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캐즘도 좀 통과를 하고 있는 만큼 2차전지 종목들은 지금 2026년 그리고 7년까지 내다보시면서 지금 초반부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관련 눈여겨봐야 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신 업황이 궁금합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정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한 포인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는 금리에 민감한 섹터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미국이란 전쟁,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세,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뒤로 자꾸 밀렸어요. 그래서 2024년 말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미국이 25년 들어서면서 거의 9개월, 10개월가량 금리가 동결이었고요. 그리고 관세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잦아들면서 이제 25년 말부터 다시 또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중요한 건 26년 들어오니까 또 전쟁으로 금리 인하를 못하는 동결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에서 이제 5월 다음 달이면은 무슨 이벤트가 있느냐, 연준 의장이 교체됩니다. 이번에 차기 연준 의장 케빈 홀이 청문회도 있었는데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금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좀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제 연준 의장이 아닌데 함부로 이제 발언을 해서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낀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5월에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그 바뀐 연준 의장 케빈 홀씨가 되겠죠. 이쪽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상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해 나가는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해 나가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추이가 많이 결정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향방이 상당히 많이 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 5월, 6월 연달아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박람회들이 이제 있잖아요. AACR, 그다음에 5월에 아스코가 있고요. 6월 달에 당뇨병 학회, 뒤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유럽 암학회 쪽 이제 에스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3대 암 박람회라고 얘기하는 AACR, 아스코가 연달아서 있기도 하고요. 4월, 5월에. 이런 박람회가 연달아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많이 없죠. 왜냐면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팍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막 이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근데 5월부터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고 나서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제약바이오 방향성이 많이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있죠. 여태까지도 실적을 잘 밀어 올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올릴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지금 금리가 아무래도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못 가고 있긴 한데, 주가는 못 가더라도 외국인들 수급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기업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 더 좋아질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또 실적 기반의 이 제약바이오 우량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수급이 급격하게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뭐 한미 약품이라든지
뭐 우량주들 있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뭐 HK이노엔이나 SK바이오팜이나 뭐 유한양행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거.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을지언정 비중은 늘리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금리만 맞아 떨어진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 들어올릴 만한 준비는 충분히 다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약 바이오주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어떤 인식이 있죠? 제약바이오는 실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야.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상 모멘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적자가 막 5년 연속 적자, 뭐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있는데 기대감 하나로 이제 투자를 하는, 임상 통과 기대를 한다 이러면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건 이제 과거에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거의 없을 때나 해당되는 얘기고요. 요즘에는 한국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을 상당히 준수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적이 정말 잘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받쳐봤을 때는 너무 제약바이오, 물론 이제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 강력하고 실제로 그런 식의 투자도 잘 먹히지만, 저는 어쨌든 주가가 흔들릴 때 믿고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 근거는 실적에 있다고 보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못 가겠어. 금리만 받쳐주면 이런 종목들은 잘 갈 것이고, 금리가 안 좋으니까 가져가는데 버틸 수 있는 그 근거를 결국 실적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금리가 잠시 또 이제 안 좋아지는,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 존재하거든요. 작년도 그랬어요. 근데 중간중간 무슨 일이 터지죠? 관세, 미국-이란 전쟁 이러면서 금리 인하가 좀 불투명해집니다. 그럼 그랬을 때 뭘 믿고 가야 될까요? 실적을 믿고 가져가야 돼요. 금리 인상 사이클로 돌아선 건 아닌데 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 존재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거든요. 금리 인하 못할 것 같다. 장기간 동결할 것 같다. 이런 불안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모멘텀이 없어지면, 금리 모멘텀이 없어지면 기대감만으로 가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냥 뚝뚝 떨어지고, 뚝뚝 떨어졌을 때 실적도 안 나는 제약바이오 뭘 믿고 가져갑니까? 사실 실적적인 부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모멘텀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한번 좀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난 그런 투자 안 한다. 난 자신 있어서 그런 거 안 한다. 그럼 그런 분들은 이미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관심 갖고 계신 제약 바이오주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이제 많이 매수하고 있고 실적도 올라가는데 주가가 제대로 못 가고 있는, 특히나 또 우량주 중에서 SK바이오팜이라든지 아니면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 대비해서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제 내려오자면 한국콜마 쪽이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HK이노엔이라든지, 그리고 뭐 녹십자라든지, 또 이제 유한양행, 오스코텍, 우리가 이제 렉나자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으로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실적 포텐셜이 실제로도 잘 나오고 있고, 내년, 올해, 뭐 내후년까지도 실적 모멘텀이 정말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잘 못 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냥 거기에 멈춰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국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도 좀 올라가는 종목도 있기는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아니 이 종목이 실적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주가가 이 상황이라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전개해 나가실 때 알만한 기업들, 솔직히 동국제약, 뭐 대웅제약 다 아시잖아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녹십자,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알만한 기업입니다. 뭐 HK이노엔도 한국콜마 쪽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구나. 한미약품이나 뭐 셀트리온도 그렇지만은 더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CDMO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 주축으로 올라가되, 뭐 좀 아랫단으로 보면 ST팜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종목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기업도 정말 많아요. 이런 기업들이 금리가 다시 또 이제 우호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과연 안 올라갈 것인가? 실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실적은 거짓말을 못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모멘텀 자체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트렌드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관심 갖는 게 ADC, 항체약물 접합체, 뭐 플랫폼 기업들, 뭐 리가켄바이오, 뭐 알테오젠,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이런 거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 쪽에 펩트론이나 D&D 파마텍, 뭐 아니면 덜어는 뭐 올릭스 이런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는 솔직히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뭐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은 실적을 굉장히 잘 내고 있어서 플랫폼 쪽에서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에이프릴바이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펩트론이나 D&D 파마텍, 뭐 아니면 올릭스나 이런 기업들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HLB 그룹도 그렇고요. 이런 기업들은 실적을 어느 정도 내기까지는 모멘텀이나 기대감으로 가는 기업들이라 안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는 지금 당장에 힘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짜실 거라면 길게 보셔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를 담아 놓으시되 5월 이후가 굉장히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뀌고 나서 그 연준 의장의 스탠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떠한 이제 금리 전략과 유동성 전략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의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갈릴 거라고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24년 말, 25년 말 이렇게 딱 한 번씩 이제 1년 단위로 해놓고 계속 동결을 오랜 시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갈려다 말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이제 연속적으로 긴축도 종료가 됐고 유동성을 풀고 그 다음에 금리를 쭉 내려가지고 시장을 한번 도약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날개를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연준 의장 교체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5월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5월에 연준 의장 전략들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로 인한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잘못되더라도 실적을 기반으로 버틸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구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5월 이후를 한번 좀 눈여겨보셨다가 결정을 내리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AI와 제약바이오 시너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즘에 AI 산업이 워낙에 이제 크게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AI가 접목되면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약품이나 약물 이런 건데 이게 AI랑 뭔 연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임상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엄청난 변수들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의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AI로 돌려버리게 되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임상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그 그래픽 카드 유명한 우리 다들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이제는 제약바이오 산업으로까지 AI가 이제 확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내놨기 때문에 지금 AI의 최전선 가장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제약바이오를 언급한 만큼 AI와의 시너지는 향후에도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매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온코크로스라든지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AI 기반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많기는 한데 이런 종목들은 뭐 소액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거는 권장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큰 금액을 이제 배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근데 확실한 것은 AI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이제 개발이라든지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속도감을 전개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관련 눈여겨봐야 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반도체주 최신 업황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모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세론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실적들이 굉장히 이제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끝까지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제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정말 뭐 꿈의 마진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70%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마진율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반도체가 지금 고점이다,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 높은 마진율 대비해서 PER은 지금 너무나도 낮거든요. 뭐 심지어 뭐 4배, 3배 이런 수준이라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반도체가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기관 중심의 수급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한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가 ETF라든지 혹은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한국 시장으로 기계적으로 좀 담는 말 그대로 좀 조직적인 돈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저가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주가를 탄탄하게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가는 손님들이 이제 좀 갑인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제발 좀 팔아달라고 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좀 갑의 위치에 있는 현재 공급자들,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우위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을 하더라도 뭐 장기 계약을 맺지는 않았어요. 뭐 분기 단위에 이제 계약을 맺는다거나 뭐 실제로 100개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사가는 건 40개밖에 안 돼가지고 좀 이제 재고가 남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한 3년에서 5년 단위의 장기 계약까지도 제시를 하고 선지급금 같은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좀 그 사이클을 타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그 실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반도체가 이제는 하방을 탄탄하게 다져주면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을 향후 수년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주고 있는 포인트라서 이 단단한 하방을 지키면서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이제는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반도체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반도체 실적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제가 가장 좋다라고 보는 포인트는 이 주식의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을 많이 내느냐를 보고 PER이 낮다라고 해서도 물론 좋지만 단순히 PER이 낮다고 좋게 보진 않아요. 마진율 대비 PER이 낮냐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70%대, 50%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률도 뭐 50%대, 40%대가 나와줍니다. 이런 기업들이 PER이 5배, 뭐 4배, 뭐 10배 아래는 고사하고 5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주가가 뭐 10배가 올라가더라도 사실 엄청 비싸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제 싼 가격은 아니겠지만 10배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마진율이 이 정도인데 납득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소부장만 보더라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마진율이 안 좋은데 훨씬 PER이 높은 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뭐 리노공업이나 ISC,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소부장 대장주들 있죠. 코스닥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그 기업들 한번 마진율,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PER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훨씬 뒤처집니다. 물론 기업의 몸집과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이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될 정도 수준의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관심주는 어떤 기업인가요? 반도체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이제 소부장 쪽들을 보셔도 되겠는데 사실 웬만한 소부장보다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1순위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테일러팩 공장 수혜를 받는 기업들 HPSP라든지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라든지 코미코, 유니센 같은 이러한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한 이제 대만의 TSMC 협력사로 이제 유명한 CMTX나 아니면 지금 이제 본더 쪽, TC본더나 이쪽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뭐 하나비전이라든지 뭐 이제 각종 소부장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소부장 중에서도 좀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한 기업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선별을 좀 잘 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어지간한 소부장 종목들보다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마진율 대비해서 PER도 어지간한 소부장 종목들은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반도체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반도체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통 이제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반도체, 그 다음에 하드웨어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반도체 하드웨어 종목들이 이제 잘 가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굉장히 못 가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뭐 팔란티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투이트,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 종목들, 뭐 오라클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오라클도 이제 현금 흐름이 정말 안 좋아졌죠. 돈을 뭐 천문학적으로 땡겨 와가지고 그냥 모조리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랑 AI 인프라 쪽에다가 돈을 그냥 조달하는 대로 족족 그냥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짜 돈이 말라붙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계속 돈을 쓰고만 있으니까요. 돈을 이제 투입을 했으면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쏟아붓고만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당장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반면에 그 돈을 쏟아붓고 있는 단계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하드웨어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하드웨어 기업들한테 돈을 다 쏟아주고 있거든요.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고 있습니다. 야, 하드웨어 기업들,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주문을 계속 넣는 겁니다. 야, 더 만들어줘. 우리가 다 사갈게. 더 만들어줘. 우리 아직도 부족해. 빨리 더 만들어줘. 야, 한 5년 계약 맺자. 계속 그냥 우리가 그냥 확실하게 다 사갈 테니까 최대한 많이 만들어줘. 이런 단계입니다. 그럼 돈을 쓰는 사람은 계속 돈을 쓰고 있고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사람은 계속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지금 깨지질 않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나 하드웨어 종목들, 전력 인프라나 원전 이런 쪽만 굉장히 잘 가고 반대로 여기 돈을 쏟아붓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어떤가요? 아직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고리가 언제쯤 끊길 건데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기술적으로 부담되실 수 있는데 그거를 담으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담는 겁니다. 그럼 어느 지점으로 가다 보면 하드웨어 쪽이 계속 돈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매출을 내고 돈을 많이 법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쪽으로 돈을 다 넣어주니까요. 어느 지점으로 가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그만 부을 거예요. 무한대로 넣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무한대로 늘리진 않을 거니까 어느 정도 늘리다가 이제 그만 늘리는 단계로 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드웨어로 갔던 돈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갑니다. 왜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만 돈 쓰고 지금까지 썼던, 투입했던 돈들, 그 투입했던 돈으로 만든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이런 거 가지고 돈을 이제 벌 거야.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이제 나서겠죠? 그럼 여태까지 확보했던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돈을 버는 구조로 이제 돌아서게 되면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소프트웨어로 고스란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하드웨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미리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로 돈을 벌고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든 이게 보입니다. 그럼 하드웨어에서 돈을 지금 당장은 하드웨어가 잘 가니까 하드웨어에서 돈을 벌고 계시다가 뭐 소프트웨어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지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드웨어가 꺾인다.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소프트웨어로 이제 추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서로 해칭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지금 한창 잘 가고 있는 반도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뭐 AI 인프라,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랑 원전, 반도체만 보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랑 적절히 섞어가지고 이제 투자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좀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으로서의 해칭 전략, 리스크 관리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 200만 원, 삼성전자 4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나요? SK하이닉스 200만 원, 삼성전자 40만 원이면 거의 주가가 이제 2배 가까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SK하이닉스 200만 원, 삼성전자 40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이 우리나라 시총 최상단에 있는 두 개 기업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코스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뭐 6,000선 넘어가면서 막 쭉쭉 가고 있잖아요. 8,000선이라든지 8,500선 코스피를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200만 원, 삼성전자 40만 원은 지금 현재 마진율, SK하이닉스는 이제 꿈의 마진율 70%대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이제 50%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순이익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SK하이닉스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최소한 5배 정도는 올라가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터무니없이 그냥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 싸다는 근거는 SK하이닉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그 퍼센트 대비 PER이 매우 저렴한데 이 PER이 SK하이닉스 순이익률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주가가 거의 10배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10배가 올라간다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지 10배가 무조건 간다.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가격이 터무니없다. 혹은 200만 원 목표가 삼성전자 40만 원 목표가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다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200만 원, 40만 원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더 궁금합니다.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SK하이닉스 지금 내고 있는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을 보고 PER을 봤는데도 그런 말이 나온다? 물론 이제 가치평가를 하는 거는 다 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현재 SK하이닉스의 70% 영업이익률, 삼성전자 50% 영업이익률, 뭐 순이익률도 마찬가지지만 순이익률도 뭐 50%대, 40%대를 보는데 PER이 뭐 5배, 3배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업들이 과연 주가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이냐? 이게 마진율이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꺾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불안감은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주가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저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근거로 비싸다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벌고 있는 돈 대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정도의 마진율에 그 정도 PER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 심지어 그 정도 시가총액에서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뭐 200만 원, 삼성전자 40만 원 목표가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요. 매우 보수적인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실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8,000, 8,500 가는 게 이게 뭐 터무니없다 이런 뭐 희망회로 돌리는 거다 이게 아니라 아주 현실 가능한 숫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증시를 좀 더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중간중간에 리스크는 터질 수도 있고 뭐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추이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전주 관련 눈여겨봐야 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신 업황이 궁금합니다. 원전주는 제일 먼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만한 게 굉장히 사이클이 긴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를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간에 뭐 1년, 2년짜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뭐 5년에서 10년짜리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원전도 건설하고 인프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원전이 올라가기 시작한 지 지금 얼마나 됐냐? 뭐 한 1년 4개월, 5개월 남짓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전주가 이 정도 올라가고 끝난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중간에 조정이 나오고 좀 장기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제 5년, 10년간의 이제 장기간의 사이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자면 방산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뭐 코로나 이후 거의 5년에서 6년 정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원전이 또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가 또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번 탈원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는 것이 지금 AI라는 특이점을 만나면서 에너지 수요가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에너지 수요는 올라갔는데 공급은 어떻게 됐죠? 같이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탈원전 때문에 뒤로 후퇴했어요. 근데 이게 후퇴한 것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후퇴했으면 이제 훨씬 더 많이 늘리면 그만 아니냐. 근데 원전이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클 주기가 긴 산업이라고. 하나 원전 짓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돈도 돈이지만 애초에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최소 수년, 뭐 한 3년에서 5년 그 이상 계속해서 원전은 그리고 에너지는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하다 얘기할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는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막대하게 짓고 있고 계속 늘리고 있는데 돈은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에너지 지금도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가지고 유가까지 뛰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전이 향후에 이제 만족할 만큼 공급이 될 것이냐. 최소 몇 년, 뭐 한 3년 정도는 저는 계속 쇼티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좀 꺾일 만한 모멘텀이 잘 보여지진 않아요. 사실 최신 업황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는 뭐 체코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수출 모멘텀이나 해외로 이제 뻗어나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랑 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이제 확보가 되고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수출 측면에서 이익 캐파가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많이 갔지만 앞으로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현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이제 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기업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정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았었는데,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원전 건설이 묶이면서 요즘 건설주들이 정말 잘 갔습니다. 또 뭐 원래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만 갔는데 DLENC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대우건설, GS건설 같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건설사들까지도 모조리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향후 이 수급 자체도 계속해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장기간의 쇼티지를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수급들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주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자면 지금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요, 내년 내후년까지 이익이라든지 실적은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그 이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갔다 보니까 현재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앞서 이제 그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는 또 이제 상황이 매우 다른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PER이 몇백 배 막 이러고 이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뭐 한 100배 PER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예요. 야, 무슨 몇백 배가 말이 되냐 PER이,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익이 그냥 순식간에 확 뛰어버리면 PER은 순식간에 몇백 배에서 100배, 50배, 20배, 10배, 뭐 5배 이렇게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사실 그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이익이 빠르게 확 치고 올라가는 게 이제 핵심인데, 현재 단계에서는 어쨌든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꺾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그럼 그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역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가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가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그럼 그런 종목을 지금 초반에 들어가는데 바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이제 풀베팅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좀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전개해 나가셔야지, 지금 들어가서 잘 가고 있으니까 딱 올라타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러면은 순식간에 꺾여버리면 이게 또 대응이 안 됩니다. 꺾일 때도 그냥 길게 보고 계속 사서 모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원전주에는 지금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을 판단해 봤을 때는 더 적합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원전 관심주는 어떤 기업인가요? 사실 이제 원전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1순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전력도 나중에는 이제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BHI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발전기, 수혜를 받는 GNC 에너지, 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좀 날씨가 더워져서 셔츠만 입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아마 전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화될 겁니다. 안 그래도 에너지가 부족한데, 그렇게 됐을 때에 비상발전기 수요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올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원전 건설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원전 건설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건설주들이 당분간 더 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건설주들이 꽤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올라탄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저는 이제 건설주도 물론 좋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1순위로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원전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원전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트적으로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익 대비 PR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싸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원전주에 왜 투자해야 되느냐? 그럼 뭘 믿고 투자하냐?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원전이 일단 올라간 기간 자체가 짧다라는 거, 그리고 원전은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 10년, 5년을 내다보는데 지금 1년 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냥 픽 쓰러지고 끝난다 원전이? 그럴 가능성은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수준보다 훨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길게 봤을 때 그러면 애초에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올해 들어가서 수익 내야지가 아니라 난 이거 5년 뒤까지 볼 생각으로 가져갈 거야, 살 거야, 이런 각오로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려요. 중간에 좀 떨어져도 나는 계속 꾸준하게 야금야금 사모아 갈 거야, 이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익 내는 거를 보면서 이거 싸니 비싸니
비싸니를 판단해가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선뜻 손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심지어 차트도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말 그대로 큰 목돈을 한 번에 투입하기가 부담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액으로 접근했는데 그대로 그냥 슈팅 나와서 막 엄청 날아가면요? 그럼 빨리 수익 나니까 좋은 겁니다. 조금 들어갔지만.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요? 이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년 뒤를 보면서 차근차근 이제 모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고, 애초에 쇼티지는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AI에다가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원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컴퓨터를 엄청나게 슈퍼컴퓨터를 샀습니다. 근데 한 대가 아니라요, 10대로 늘렸어요. 원래 한 대 쓰다가 100대로 늘렸어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전력이 부족하대요. 에너지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한 대밖에 못 돌려요. 그러면 99대를 뭐하러 샀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원전이 이런 개념입니다. 원전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 암만 많이 확보하면 뭐합니까? 몇 시간밖에 못 돌리거나 몇 대밖에 못 돌리면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이제 원전이 핵심이고, 암만 데이터 센터를 많이 늘려놔 봤자 돌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향후 수년간 쇼티지는 거의 이제 정해진 수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원전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중심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환경 에너지 종목으로 눈여겨보는 곳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에너지원이 원전밖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뭐 바이든 정권 때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도 많이 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점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원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 많이 권장드리는 게 뭐냐면, 원전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여기서 꼭지해서 그냥 이것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들을 같이 사는 걸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원래 태조 이방원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서 섹터들을 묶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태원이라고 묶어서 축약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태원이라는 것은 2차 전지 태양광 원전을 뜻하거든요. 근데 왜 이 세 개만 따로 떼서 묶었을까요? 맞습니다. 이 세 개가 어디에 해당되죠? 에너지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도 다들 이제 이 에너지 패권이 뒤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게 에너지 개발 우선권을 달라 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이제 납치할 때도 베네수엘라에 가가지고 여기 지금 에너지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어 있다. 과거에 미국이 개발해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시 우리가 또 개발해서 부흥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과의 이제 전쟁을 통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냐. 이란에게 지금 사실상 에너지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볼모로 잡혀 있다. 이런 식으로 중동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한테 에너지를 사가라 라고 하면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중국과의 경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 에너지 쇼티지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원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나 태양광 같은 종목들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중심의 이제 테라 프로젝트, 태양광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원전 관련주를 적절히 믹스해서 투자한다면 너무 고점에서 투자하는 이 원전에 대한 부담감을 비교적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2차 전지 종목들과 좀 해칭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드웨어 쪽은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가격이 부담스럽고 위치가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기술적으로 차트가 바닥에 있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한데 주가가 안 가서 답답하고, 이 두 개를 적절히 매수해가지고 해칭 전략을 취하는 것처럼 2차 전지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가격은 괜찮은데 좀 답답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잘 가고 있긴 한데 가격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2차 전지랑 원전을
둘 다 사버리라는 거예요. 뭐 더 섞으면 태양광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1순위로 2차전지랑 원전을 같이 섞는 거를 먼저 권장을 드립니다. 이 두 개 섹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특히 2차전지는 다시 또 이제 추세 전환을 돌리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만 단독으로 산다기보다는 원전과 2차전지 더 껴준다면 태양광까지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 주식장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1일 1영상을 통해서 시황과 함께 관심 있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 인사이트 공유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